법무법인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범죄 재판은 크게 투약사범에 대한 재판 그리고 판매사범에 대한 재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투약사범에 대한 재판을 보면 투약사범 재판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첫 번째 소변, 모발, 감정 결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분석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전자정보가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피고인과 같이 투약을 했다는 동반 투약자의 진술이 증거로 제출이 될 수 있겠죠. 투약사범 재판에서는 소변 모발 감정거가 이게 결정적이고 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약사범 재판에서 크게 네 가지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실 특정의 문제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공사실에서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마약을 어떻게 투약했는지를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을 하면 이거를 특정하기가 용이하지 않겠죠. 그럼 어느 정도 특정을 해야 될 것인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변 모발 제출의 임의성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피의자의 소변 모발을 강제로 채취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피의자가 소변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는 형식으로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진실로 임의로 제출한 것인지. 그러니까 임의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의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인 소변 모발을 과연 자발적으로 임의로 제출했는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투약사범 재판에서 세 번째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전자정보를 증거로 제출하는데, 이 전자정보는 일반적으로 압수영장에 의해서 압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 절차가 과연 적법한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위법한 압수 절차에서 압수된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원칙적으로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약 투약사범 재판에 있어 네 번째 이슈는 같이 투약을 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이 있으면 그 사람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슈가 됩니다. 같이 투약을 했다는 사람은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같이 투약을 했다라는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네 번째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 판매 사범 재판에 있어서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는 필로폰 등 마약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그보다는 보안이 철저한 텔레그램 또는 추적이 어려운 딥앱을 통해 가지고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해서 분석을 해서 판매자를 체포하거나 또는 투약자가 상선을 불어서 체포되는 경우, 그리고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해서 체포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판매사범 수사에서 검사는 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전자정보를 증거로 제출을 하거나 또는 상선 제보자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마약 판매 사범 재판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가 위협한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상선 제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여부, 세 번째는 함정 수사가 적법했는지 여부, 이 세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약 투약사범 및 판매사범 재판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함정 수사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전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소사실의 특정 이슈, 두 번째는 소변 모발 제출의 임의성 이슈, 세 번째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이슈, 네 번째는 동반 투약자 또는 상선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 이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사실의 특정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죄명,
그리고 공소사실, 그리고 적용법조 이렇게 세 가지를 특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사실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공사실의 특정에 있어서는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에 있어서 2019년 3월 21일 21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칼로 B의 목을 찔러서 살해했다. 이렇게 공사실이 특정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2019년 3월 20일 21시경은 일시고 피고인의 집에서는 장소고 칼로 B의 목을 찔러서 살해했다. 이거는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공사실을 기재할 때는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약 투약 범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19년 3월 21일 21시경 B호텔 501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희석해서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이렇게 공사실이 특징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2019년 3월 21일 21시경은 일시가 될 것이고 B호텔 501호실은 장소가 될 것이고 필로폰 0.03g을 희석하여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이거는 방법이 되겠죠. 검사가 기소를 함에 있어서는 공사실에서 일시, 장소, 방법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징이 돼야 됩니다. 그럼 공사실이 특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날 수가 없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납니다. 한마디로 피고인이 처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검사가 기소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법이 검사로 하여금 기소 시에 공사실을 특정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이중 기소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피고인 방어권 보장 측면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검사가 2019년 3월 21일 21시경 B호텔 501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희석하여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이렇게 기소가 되어야지 피고인이 나는 2019년 3월 21일 저녁 9시경에 B호텔에 안 있었어요. A호텔에 C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실이 특정이 돼야지 알리바이 주장이 가능한 거죠. 알리바이 주장이라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장이거든요. 공사실이 특정이 안 되면 피고인이 알리바이 주장이 가능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을 했는데 2019년 3월에서 2020년 2월 사이에 장소도 잘 모르겠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했어. 이러면 피고인이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19년 3월에서 2020년 2월 사이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소가 이렇게 공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돼버리면 피고인 방어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실에서 시기, 장소, 방법을 특정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로 하여금 공사실을 특정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중기소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2019년 3월에서 2020년 2월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다. 이렇게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이 났다고 봅시다. 그런데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고 다 처벌 다 받고 나서 이제 A가 출소를 했어요. 근데 B가 사실은 2019년 4월 5일 A하고 같이 투약했어. 이렇게 진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A에 대해서 2019년 4월 5일 B와 같이 투약한 그 범죄 사실로 기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중 기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기, 방법, 장소 이런 게 구체적으로 특징이 되지 않으면 항상 이중 기소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2019년 4월 5일 투약한 것으로 다시 기소가 되고 다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A는 한 번 투약한 걸로 두 번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기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일시, 장소, 방법을 원칙적으로 특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사실 특정을 너무 엄격히 요구해버리면 피고인이 투약 부인할 경우에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월 10일 피고인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났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변에서는 7일 내지 10일 동안 필로폰
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 1월 10일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난 그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기소를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1월 10일 사이에 피고인이 서울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다, 이렇게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2020년 1월 1일에서 10일 사이 10일을 이제 범위로 특정을 해서 기소했을 경우에도 법원이 아니야, 이런 경우에도 공사실 특정 안 됐어,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하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에는 마약 투약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말라는 결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약 투약의 경우에는 공소 사실의 일시 장소를 어느 정도 특정을 해야 되는지가 이슈가 됩니다. 이게 공사실의 특정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에 필로폰 투약 시기를 어떻게 특정을 하느냐? 첫 번째는 소변의 경우에는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변의 필로폰 투약하고 7일 내지는 10일 동안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변의 경우 양성 반응이 나오면 7일 내지 10일 이내로 특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모발의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1cm 정도 자라거든요. 그래서 1cm 구분 감정을 하면 한 달 단위로 특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0월 31일 날 10cm 길이의 모발 구분 감정을 1cm 단위로 했는데 0cm에서 1cm 사이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럼 이 사람은 2020년 1월 1일에서 1월 30일 사이에 투약한 게 되겠죠. 2cm 구분 감정을 하면 두 달 단위로 특정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아까 그 예에서 2cm 구분 감정을 했는데 0cm에서 2cm 사이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럼 이 사람은 2020년 1월 1일에서 2월 28일 사이에 투약했다, 이렇게 특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몸에는 모발 외에 다른 털이 많지 않습니까? 다리털, 가슴털, 엄모, 항문털. 근데 이 경우에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 자라는지가 특징이 되지 않죠. 그리고 아주 적게 자라지 않습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변, 모발 이런 게 채취가 불가능한데 가슴털에서 양성이 나왔다, 이러면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부인을 하면 시기가 특정이 안 돼서 기소를 못 합니다. 그럼 투약 장소는 어떻게 특정을 하느냐? 그 경우에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있을 수도 있고,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어디로 옮겨 다니면서 신용카드를 썼는지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뭐 한국에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출입국 기록 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마약 투약에 있어서 공사실 특정과 관련돼서 이슈가 되는 거는 투약 장소보다는 투약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약 시기가 특정이 되면 대부분 투약 장소는 특징이 되거든요. 투약 시기 관련해서 세 가지 경우로 정리가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변에서 양성이 나오든지 또는 자백을 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사실 시기 장소 특정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소변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발 외 털, 다리털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투약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시기 장소 특정이 안 돼서 기소를 못 합니다. 세 번째는 소변이 음성이고 모발을 구분 감정을 했고, 그런데 피고인이 투약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시기 장소가 대략적으로 특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0월 31일 10cm 모발을 채취를 해서 1cm 구분 감정을 했는데 0cm에서 1cm 사이 구간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 피고인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에서 1월 31일 사이에 투약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드리면 공사실의 특정을 너무 엄격하게 요구해버리면 피고인이 투약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기소를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공사실의 특정을 너무 느슨하게 인정해버리면 피고인의 방어권 그리고 이중기소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실이 도대체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 될까? 이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공사실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 3월 말에서 6월 말 사이에 진주 등 불상지에서
이렇게 기소됐을 경우에 대부분은 공사실 특정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3cm 구분 감정을 했겠죠. 그리고 2009년 2월 13일에서 4월 10일경 서울시 또는 의정부시에서 이 경우에도 대부분은 공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2cm 구분 감정을 했는데도 공사실이 특정이 안 됐다라고 판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2007년 4월경에서 6월경 사이에 인천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중국 상동성 등지에서 이 경우에도 공사실이 특정이 안 됐다라고 대부분 판시를 했습니다. 3cm 구분 감정하는 사안이거든요. 이 경우에도 공사실 특정 안 됐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2013년 5월에 그 모발 감정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다리에 힘이 풀리게 하는 판결을 선고를 합니다. 대부분 이 판결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개인에 따라서 모발 성장 속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발은 한 달에 1cm 자라는 걸 전제로 시기를 특정했지 않습니까? 아니야. 개인에 따라서 모발 성장 속도에 차이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모발의 성장 속도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취된 모발도 성장기, 휴지기, 텐기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틀리다라는 거죠. 뭐냐면 대부분 이 판결에서 모발 구분 감정을 일반적으로 믿는 것은 문제고 모발 구분 감정만 가지고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사기관 다리에 힘이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모발 구분 감정 하더라도 다른 거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당시에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피고인 지인들의 진술도 들어봐야 되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을 할 경우에는 소변 감정에서 안 나오면 모발 감정 해가지고 한 2, 3cm 구분 감정 이래가지고 그냥 기소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고인의 신용카드 내역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진술 이런 거 안 듣고 그냥 기계적으로 기소를 해버리고 그러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판결에서 그렇게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안 그러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판시를 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피고인 모발이 12cm였어요. 그리고 3cm 구분 감정을 했거든요. 3cm 구분 감정을 했는데 그 네 구간에서 전부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어떻게 기소를 했느냐? 2010년 11월에서 2011년 1월 사이, 2011년 2월에서 4월 사이, 2011년 5월에서 7월 사이, 2011년 8월에서 10월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렇게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 당시에 행적이 어땠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모발 감정 결과에 의해서만 이렇게 공사실을 특정을 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대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버린 라는 것이죠. 그럼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사건은 3cm 구분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에서 보듯이 대부분은 2cm 구분 감정의 경우에도 공사실에 있어 시기가 특정이 안 됐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cm 구분 감정을 해야 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이메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서 최대한 필로폰 투약 시기 하고 장소를 특정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약 투약 사범 수사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더 철저하게 더 많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자, 마약 투약 사범 재판에서 두 번째 이슈 소변 모발 제출의 임의승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소변 모발은 임의 제출로 처리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변 모발이 투약의 결정적인 증거인데 누가 임의로 소변 모발을 제출을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의 제출하는 것이 아니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부지를 이용하거나,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찰이 소변 모발 채취하겠다 이러면 응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법적 의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음주 측정처럼. 그런데 소변 모발 제출은 응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회유하는 경우도
많아요. 소변 모발 임의로 제출을 하면 양형에 참작하겠다, 구형량을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협박을 하는 경우도 많죠. 야, 너 소변 모발 임의로 제출 안 하면 수사 확대하겠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변 체뇨와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을 했어요. 그래서 소변 채취를 한 행위는 소변의 임의 제출에 해당하지 않아서 소변 감정 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야지,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야 소변 모발의 임의 제출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 동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 동행 여러분 아시잖아요. 임의 동행이라는 거는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경찰서로 잠깐 갑시다 이렇게 해서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가는 것을 임의 동행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경우에 임의 동행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읽어드리면, 피의자에게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즉 경찰관이 피의자한테 당신 임의 동행 응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임의 동행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알려주었거나, 아니면 동행 과정에서 또는 동행 장소에서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었으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소변 모발 채취 임의선고와 관련돼서 유추 적용을 하면 소변 모발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즉 소변 모발 채취를 할 때 피의자는 이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거나, 또는 소변 모발 채취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 예를 들면 소변 모발 채취 과정이 촬영이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채취된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가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소변 모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왜 줘야 되죠? 소변 모발이라는 것은 국민의 신체의 일부 아닙니까? 수사기관이 이걸 달라고 한다고 해서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소변 모발을 채취를 하는 것은 피의자가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것이 소명이 됐을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소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소변 모발을 임의로 제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현실에서는 소변 모발을 자발적으로 채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걸 고려해 본다면 더더욱 소변 모발을 임의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원칙 내지는 정식 절차로 돌아가서 피의자가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사실을 증거에서 소명을 해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감정 허가증 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피의자로부터 소변 모발을 채취하는 것이 정식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식 절차 놓아두고 소변 모발을 임의 제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회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동반 투약자 또는 상선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투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